이동형이야 이동형이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서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인터뷰했었는데요.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이 법안이 다음 주 목요일 날 행안위 법안 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예. 당 차원에서 주력 법안으로 통과하자고 아마 제안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통과에 힘쓰겠다는 약속 지켜진 것 같습니다. 오늘 행안위 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소식을 누구보다 기다렸을 뿐 일부에서 고 김민식 군의 아버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진술 거부권 행사 또 언론의 보도 내용을 봤을 때는 구속까지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더 안 부를 거예요. 박지훈 변호사의 예측과는 달리 조국 전 장관 오늘 검찰에 또다시 출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재수 부산시 전 경제부시장도 검찰에 출석을 했죠. 조 전 장관에 대한 전방위 압박일까요? 최강병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순간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겠습니다. 정마훈 목사를 꼭 미친놈으로 보고 당신들 그렇게 하면 다음 내년 4월 15일 한 사람도 국회의원 당선 안 시킬 거야 당신들 말이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단식 선언 후 곧바로 전광훈 목사를 찾아가서 함께 만세도 외쳤지요. 청년들은 지금의 정치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지난주에 이어 장경태 위원, 백경훈 대표와 다시 한번 토론 이어갑니다. 청취자가 재미없다며 혹평한 YTN 라디오와 YTN 플러스 콜라보 코너 해보니즘. 오늘은 미스트롯 출신 송가인 씨 팬덤을 기자가 반나절 동안 관찰했다고 합니다. 송가인 팬덤 관찰기. 오늘은 어떻게 재밌을까요? 11월 21일 목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도 강훈식 의원과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민식이법 이야기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오늘 속보로 민식이법이 행안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직 남은 절차가 있습니다만 국회 의지가 확인된 만큼 올해 안에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높아졌는데요. 이 소식을 누구보다 기다렸을 뿐 고 김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버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애타게 이 소식을 기다렸을 텐데요. 오늘 뉴스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강훈식 의원님 보좌관님께서 행안 소위가 논의되고 있고 오후에 회의에 들어간다고 갑자기 저희가 소식을 받아서 예. 어안이 벙벙하기도 좀 했지만 꼭 통과가 되기를 기도했고요. 통과가 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을 때 너무 기쁜 마음에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이 자리를 더불어서 강훈식 의원님과 행안위에 속하신 모든 의원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왜 지금까지 안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은데요. 서운한 부분이 예. 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예. 거짓말이겠죠, 솔직히. 하지만 이제라도 논의를 해주셨고 통과를 시켜주셨으니까 20대 국회 안에 통과만 된다고 하면 솔직히 저희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예. 그동안 국회의원들도 여러 만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방송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대통령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더 국회의원들을 움직이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어서 제가 질문을 좀 해봤고요. 네네. 예, 민식이법이 통과는 이제 돼 보입니다.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 같은데요. 혹시 법 내용에 조금 아쉬운 게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렇게 법안이란 자체를 또 국민 한 사람으로서
해보지도 않았고, 네, 이렇게 법안을 준비하고 통과시키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예. 충분한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어떤 법을 통과시키고 나면 또 다른 사각지대가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정부에서 보완해 나간다면 충분히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법도 법입니다만 운전자들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 횡단보도는 당연한 것이고 특히 이 스쿨존 안에서는 뭐 일단 서행이라든가 이런 인식 차원을 변환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민식이법을 발의를 하고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인터뷰 기자회견을 하다 보면 예.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예.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어린이 보호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훅훅 튀어나오는데 어떡하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물론 그분들의 말씀이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예. 하지만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건 어른들이 이미 머릿속에 어린이 보호구에서 아이들이 튀어나온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걸 인지를 하고 있다면 어른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속도를 좀 줄이고 좌우를 좀 더 충분히 다른 지역보다 열심히 살피는 등의 그런 인식이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맞고요. 예. 요즘 아이들이 어린이집만 가도 파란불에 건너고 빨간불에 건너면 안 된다는 기초 교육을 받아요. 예. 근데 분명히 아이들이 훅훅 튀어나온다고 주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 신호등이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겠죠. 아니면 신호등이 있다면 등원시, 하원시 이런 때만 신호등에 불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전멸등에 들어가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어른들이 교통체증으로 민원을 많이 넣어서 그렇게 전멸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시에서 저희 답변을 받았거든요. 예. 그런 한 부분들이 교통체증을 느끼는 어른들의 불편함이 아이들의 안전보다 우선시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른들의 불편함보다는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시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예.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또 하나 이 법도 법입니다만은 최근 언론 보도를 봤더니 경상남도가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건 사고가 굉장히 적다. 그 이유를 봤더니 학교에서 그 아이들에게 야광색으로 가방을 싸는 그런 덮개를 나눠줬더라고요. 보니까 멀리서도 쉽게 어린이가 지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도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 이런 질문 좀 굉장히 죄송합니다만은 민식이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뭐 민식이는 이미 세상을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법에 왜 이렇게 매달리셨는지 질문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희가 민식이법이 통과가 돼도 예. 저희 민식이가 돌아오진 않아요. 예. 하지만 민식이 같은 아이들이 다시 생기지 않았으면 하고 예. 저희가 언젠가는 민식이 곁에 갈 텐데 민식이 곁에 가서 민식이가 너와 같은 아이들이 다시 생기지 않게 엄마 아빠가 열심히 노력했다. 그렇게 꼭 말하고 싶고 저희처럼 자식을 잃고 나서 가슴 아파하시는 부모님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예. 그렇군요. 자, 국민과의 대화 때 문 대통령과 만나고 또 질문도 하고 또 빨리 법 통과되기 위해 좀 노력해달라 이런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후에 대통령이 다음 날이죠. 스쿨존의 과속 방지턱을 높게 만들던가 스쿨존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건 법 통과랑 상관없이 뭐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식이법이 통과가 되어도 예산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의원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3년 또는 5년에 걸쳐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과 가속카메라를 설치를 해달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아마도 대통령님께서는 당장에 모든 구역을 시행할 수 없다는 현실을 판단하시고 예.
그 이전에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가로 지시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방금 이제 예산 말씀도 해주셨는데 어제 저희가 강원식 의원과도 인터뷰했습니다마는 이게 단속 카메라를 민식이법 안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과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가 돼 있거든요.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서 조금 법 통과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결국은 돈 때문에 어린 아이들의 안전을 외면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당연히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할 수도 없고 저는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 하지만 예산 문제를 거듭해서 말씀들을 하셨을 때 우리나라의 뭐 국방비든 뭐 복지든 어떤 부분에 많은 예산이 있고 분명히 그 예산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예. 하지만 우리나라의 미래가 아이들인데 그 자라나는 아이들의 안전조차 지켜주지 않는다고 하면 예.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런 조심스레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많이 좀 예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좀 갑갑했죠. 많이 좀 속상도 했고요. 예. 그 지난 월요일이 민식군 생일이었더라고요. 네. 예. 그 민식군에 대해서 많은 분들 우리 국민들도 안타까워했고 또 국민청원으로서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해 주시기도 했는데 그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저희는 민식이한테 이제 자랑스러운 엄마 아빠도 아니고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도 없는 부모도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이 국민청원을 통해서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또 저희 민식이를 기억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늘나라에 있는 민식이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앞으로도 우리 민식이를 마음속에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버님 어려운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 김민식 군 아버지 김태형 씨였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2부 최강병기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지원 변호사, 아주경제의 장용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일주일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첫 소환됐을 때 조 전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검찰이 다시 부르지는 않을 것이다. 두 분 다 전망했는데 틀렸네요. 아니요, 뭐 틀린 거 아니에요. 네. 뭐 불러봤자 큰 의미도 없는 거를 부른 것 같아요. 그래, 큰 의미가 없으니까 안 부를 것이다. 근데 큰 의미가 없어서 안 부를 것이고 설령 부른다고 하더라도 이건 그냥 그냥 통과 의례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10번도 부를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의미 없는 소환이다.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1차 때 행사했고 네. 이번에도 아마 그럴 건데 그렇죠. 검찰은 뻔히 알면서 왜 또 불렀을까? 이게 압박 작전입니까? 혹시라도 하나씩 걸 수는 있는 거거든요.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진술 거부권 행사한다 해가지고 1분 만에 진술 거부권입니다 해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질문을 계속 하면서 그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어떤 태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최소한 그런 것들이라도 좀 확인해보고 싶어서 또 질문 사항이 몇 개 좀 더 해가지고 그래서 한 번 더 소환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기소 혹은 영장 청구의 명분을 좀 삼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진술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다기보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명분이 필요했는데 한 번 소환하는 거 가지고는 명분이 조금 부족하니까 그 명분 축적을 하지 않았나
하는 게 그게 이제 일단 저 예측입니다. 그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권 행사. 지난번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 일반 국민이 이렇게 진술 거부권 행사할 수 있겠냐. 해요. 혹은 왜요? 다 얼마나 많이 하는데. 누가 그래요? 그러게요. 언론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조사하기 전에 고지가 됩니다. 네. 검사가 고지합니다. 진술 거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 할 수 있으면 조력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고지한 거를 다 사인을 하고 하는 예. 겁니다. 모든 사람이 원래는 할 수 있는 건데 안 했을 뿐이죠. 예. 선별적으로 행사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는 답하고 어떤 질문에는 답 안 하고 이러기도 해요. 그런 경우는 자주 있는 건데 그렇죠. 일반 국민인들도 다 합니다. 다 예. 똑같이 하죠. 그럼 이것도 말이 안 되겠네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진술 거부권 행사하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요. 구속은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거고요. 예. 사실상 정말 법정에서 많이 다투고 증거가 부족하면 뭐 변호사 입장에서는 굳이 검찰에 가서 얘기해가지고 또 특히 피의자 중에 말을 잘 못하고 또 흥분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 말려 들어가지고 막 조사받는 입장에서 막 그 조사하는 사람하고 싸우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말을 줄여라고 저희가 부탁을 하거든요. 예. 있는 것만 예 아니요나 하면 대답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수사하는 입장에 봤을 때는 진술 거부를 행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갖고 그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거나 더 가하게 하지는 않아야 되고 증거가 있다면 뭐 당연히 증거가 있는데 진술 거부 행사한다 그러면 구속영장 발부는 더 쉬워지죠 사실은. 예. 증거가 있는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당연히 영장 영장이 청구가 되죠.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그런데 증거가 없으면은 진술 거부를 하든 뭘 하든 못하죠. 오히려 진술 거부를 하면 오히려 더 영장 청구를 못하죠. 예. 지금 검찰은 정경심 교수와 조 전 장관은 공범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공범으로 보는 것 중에 가장 큰 혐의는 어떤 거예요? 일단은 이게 좀 걸릴 것 같아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WFM 관련해서 결국은 차명 투자를 한 게 아니냐. 뭐 드러난 게 5천만 원 정도거든요. 예. 10억 5천을 투자를 했는데 정경심 교수가 그 조국 교수가 5천 정도는 간 거니까 알고 있었다. 그 5천이 뭐 청와대 ATM 그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그 물증으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위공직자가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또 투자 보고가 안 한 거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이게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 같아요. 그러면 차명 투자 부분은 사실 조금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실제 차명 투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걸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돈을 보냈으니까 혹시 너도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장관 너도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몰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검찰 시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정한 그 공범관계가 성립한다라는 예. 식으로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아니 계좌 이체가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차명 투자의 증거?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보면은 하나 뭐 5천만 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5천만 원은 일단 안 되는 걸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5천만 원보다는 적은 금액이었고 그것도 한쪽 ATM에서 찾아서 한쪽 ATM에서 또 송금하고 이거를 차명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런 그런 식으로 보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구체적인 정황이라든지 이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것은 구체적인 정황을 따지지 않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계좌 이체 이것만 가지고 증거가 안 될 것 같고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 조국 전 장관이 인정을 하든가. 그렇죠. 자백하거나 아니면 정경심 교수가 자백을 하거나 예. 또 남편 알았다. 같이 예. 했다. 예. 그러거나 그게 있으면 이게 물증이 돼서 그렇죠. 합쳐져서 예.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두 사람이 부인하면은 검찰이 계좌 이체 말고 다른 증거를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뭐 그 당시에 뭐 투자 상황이라든지 조국 전 장관의 뭐 다른 계좌의 어떤 예. 흐름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이 상황에 대해서 기소가 가능한데 검찰 쪽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조국 전 장관의 컴퓨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발견됐고 저런 것도 발견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기보다 거의 여론전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전에서 자꾸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예를 들면 휴대폰을 봤다면은 문자에 뭐 이렇게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5천만 넣어달라 이런 게 있다면 증거가 물증이죠. 되겠죠. 그 물증이 네. 되죠. 근데 그게 없다면은 과연 검찰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인가. 그래서 좀 검찰이 이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피의자를 소환하는 거는 두 가지 목적이에요. 첫 번째는 있는 증거대로 그대로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좀 더 자백이나 뭐를 좀 받아내고 싶어. 근데 이번 사건은 제가 계속 지켜본 바에 따르면 두 번째 같아요, 후자. 예. 그래서 없으니까 그 마지막 연결고리, 그 퍼즐의 조각을 이제 조국 장관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아예 그냥 진술 거부권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퍼즐 조각 자체를 아예 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와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거기서 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뭐 한마디를 하면은 그 말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필요한 말만 싹 뽑아가지고 마치 그렇죠. 부품을 뽑아 쓰듯이 뽑아 써서 자기들의 그림에 맞추려고 하고 있기 또 때문에. 그 질문에 하나에서 터잡아서 질문들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답변을 하면. 그런 것들이 좀 조국 전 장관이 우려스러워서 떤 게 아닌가. 그래서 진술 거부 행사하는 게 아닌가. 좀 법률가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환인데 뭐 세 번째 소환이 있을 수도 있겠고 결국은 어떻게 조 전 장관에서 검찰에 영장을 칠까요? 곧 나올 거예요. 곧 지금 아마 조사가 지금 꽤 됐는데 시간이 진술 거부권이라면 뭐 저녁 이후 한 7, 8시간 지나면 나오니까. 지난번 8시간인가? 8시간 걸렸었거든요. 막 곧 나올 걸로 생각이 들고 영장 청구의 핵심은 뇌물죄입니다. 예. 공직자윤리법으로는 안 되고요. 뇌물죄가 지금 좀 애매해요. 예. 부산 그 의전원 관련해서 그렇게 장학금을 받고 그래서 혜택을 준 거 아니냐 그 교수한테. 아니 첫 번째 장학금 준 게 박근혜 정권 때인데. 그렇죠. 2016년. 검찰은 장학금을 받고 좋은 자리를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교수가 박근혜 정권 때 이 사람이 나중에 정권이 교체돼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그때 좋은 자리를 얻을 거니까 이 생각하고 줬다는 겁니까? 이제 뭐 그렇게 시기상으로도 안 맞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안 맞는 거는 이 부산의료원 원장은 그 민정수석의 직무가 아니에요.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건다면 알선 수재를 걸 수는 있을지 몰라도 뇌물죄로는 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알선 수재를 걸려면은 오거돈 시장을 잡아 넣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면까지 다 본다면은 그렇죠.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오거돈 시장 임명하니까. 그렇죠. 오거돈 시장 임명하는 거예요. 부산시장 임명하니까. 조국 수석이 오거돈 시장한테 압력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말선이 되는 그렇게 거죠. 되면 알선 수재. 근데 사실은 뭐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소설에 가까워요. 소설이 뇌물죄를 그래 따지면 다 그럴 수 있어요. 약간 장학금 받은 사람 다 추적해 보면 다 그 연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 기준 중에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보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영란법이나 뭐 이런 걸로 하면 다르게 발리 볼 수가 있지만 뭐 그거는 관계도 없는 상황이고 이까지 오는 거는 좀 많이 왔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조국 전 장관을 구속 근처까지 보낼 수 있는 거는 이 범죄거든요. 1,000만 원 이상이면 구속이 가능하니까요. 뇌물. 예, 뇌물죄. 근데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사실 아까 차명투자 같은 경우는 웬만한 큰 액수가 아니고는 이게 구속을 시키기가 어려워요. 1년 이하의 징역이고 그거는 뭐 무죄가 되는 경우도 많았고. 사실 이웅렬 회장 같은 경우 코론 같은 경우에는 그분 같은 경우는 34만 주고 또 주당 가격이 5만 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일단 규모 자체가 3배가 많고 액수 자체는 10배가 많은 이 경우에도 사실은 벌금형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명 거래로는 도대체 이걸 잡아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뇌물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할 겁니다. 그럼 불구속으로 가는 겁니까? 불구속 기소? 기소는 할 거 아니에요. 기소는 뭐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소환까지 했기 때문에 아마 저는 곧 11월 아니면 12월 초 무렵에 공직자윤리법하고 위조 뭐 이런 것들 엮어가지고 기소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조라는 건 사문서 위조 말하는 겁니까? 공익법 서울대 서울대 공익법센터에서 그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이 허위다라는 그런 주장인데 그 당시 그 딸이 실제로 공익법센터에서 세미나를 하는 그런 장면까지 이미 그 동영상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한 명이 검찰에 소환됐는데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입니다. 비위 혐의 당사자로 청와대 감찰 대상에서 석연치 않게 제외됐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이게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과거 그 금융위원회 국장 시절에 정책국장 시절에 이제 관련 업체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또는 뭐 수천만 원 혹시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렇게 감찰을 받고 있었는데 이것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갑자기 감찰이 중단된 다음에 뭐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회를 거쳐서 부산시 부시장으로 갔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국 전 장관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로서는 거기에서 어떤 연결고리를 찾고자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이게 하여튼 언론 보도 나오고 나서 부시장 자리를 내놨고 네. 이 비의혹은 어떤 겁니까? 어떻게 불거지게 된 겁니까? 일단 관계자들한테 일단 편의를 좀 받았다는 거예요. 금융 위에서 근무할 때. 금융정책극장으로 그렇죠. 있을 때. 그 당시에 뭐 자녀 유학비라든지 금품을 항공권 같은 것들을 수수한 게 아니냐. 그리고 그 당시에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조사가 있었는데 뭔가 큰 징계나 처분 없이 지났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뭐 이런 부분도 좀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뇌물죄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때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 왜 덮었느냐. 그걸 보려고 지금 하는 게 좀 일반적이게. 아마 우리 장 기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이게 올 초에 있었던 일이 그렇죠. 지금 수사. 김태우 수사관인가는 부부분이. 김태우 때 있었던 건데 하는 이유가 특수수사가 그런 겁니다. 뭐 조국 전 장관이 맞아 목표였다면 조국 전 장관의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조금 안 뚫리니까 다른 길로 한번 보는 게 아닌가. 우리 예전에 그렇죠.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또 그런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닌가 뭐 조심스럽게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2월 달에 고발장이 접수됐는데 10월에 시작했으니까. 그게 좀 이상하죠. 아니, 그동안 이제 가만히 놔두다가. 묵혀놓고 있다가 이걸 다시 꺼낸 걸로 볼 때 이것을 결국에 조국 전 장관까지 연결시키려 하는 게 아니겠느냐. 네. 뭐 그런 의심을 받는 충분히 거죠. 들죠. 예.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 마무리, 검찰이 10월 달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올해 안에 끝나겠습니까? 뭐 대충 하면 올해 끝날 수 있는데 뭐 목표가 좀 크다면 올해 안에도 좀 힘들어 보여요, 사실은. 많이 정체된 느낌이거든. 그리고 이 검찰이 동력을 또 어디서 얻냐면 원래는 언론에 동력을 얻습니다. 네. 언론에 막 쫙 얘기를 해주면 동력 얻어서 수사도 막 더 많이 하는데 조국 전 장관 사퇴하면서 언론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고 있거든요. 동력을 좀 상실한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마 다시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했던 그 그겁니다. 얘기를 다시 꺼낸 맞습니다.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예. 언론으로부터 수사의 동력을 얻어내기 얻으려고. 위해서. 그러니까 수사는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지금까지 나온 걸로 가지고는 특별하게 어떻게 해볼 게 없으니까 수사의 범위를 늘리면서 이게 뭔가 좀 동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결국에 어떻게든 간에 좀 조국 전 장관을 얼검해 보자. 뭐 이런 얘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의선 길고양이 살해 사건 많은 분들 기억할 텐데요. 오늘 네. 재판부 선고가 있었는데 굉장히 이례적이네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요. 처음에는 이게 과연 실형까지 나오겠느냐, 뭐 기껏해야 집행유예가 아닐까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를 모두 합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을 했는데 사실 징역 1년 6월을 구형을 했는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검찰의 입장을 많이 받아들여 준 걸로 이렇게 보여요. 전 처음 같은데요. 동물 학대나 이런 제가 걸로. 제가 알기로는 집행유예나 벌금이 나옵니다. 예. 처음 실형 같아요. 근데 실형을 할 만한 사안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걸 이게 잔인을 떠나서 계획적으로 죽이려고 다가갔다가 세제 같은 거 섞어서 먹이려고 했다가 그걸 안 먹으니까 잔인하게 죽인 거거든요. 너무나 수법이나 이 계획적 부분이 잔혹하고 악랄하다고 봤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재판부에도 이례적으로 1년 6개월 구형을 하면 뭐 이건 뭐 공식은 아니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예. 이런 사건에서는. 근데 어쨌든 저쨌든 단기 실형 예. 6개월을 준 거는 예. 그런 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변호사 말대로 최근 3년간 동물 학대로 처벌받은 경우가 70건인데 그중 68건이 벌금형이었고 네. 2건은 집행유예였거든요. 없었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실형은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 실형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지 않느냐. 그렇죠. 그걸 재판부에서 받아들였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다음에 이 반려동물 특히 동물을 학대해서 살해한 사람이 대부분 보면은 그보다 큰 범죄 처음에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다가 그다음에 사람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것처럼 계획적인 범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범죄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도 감안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그 추가나 이제 더 발전된 범죄로 가지 않도록 예방 효과를 좀 노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동물보호법 위반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처벌을 네. 강화해야 된다 외국처럼 그런 네.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경의선 길고양이 학대 사건 판결 계기로 우리 사회에 동물에 대한 경각심이 더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동물 학대에 대한 학대에 경각심. 대한 경각심요. 예, 동물 학대에 대한 제가 뭐라 했나요? 동물에 대한 대한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동물은 사랑해야 됩니다. 동물 사랑해야 되는 예. 경각심 생기면 안 되죠. 꼬투리 잡는 겁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건 넘어가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여자 화장실에서 면세점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려던 인도네시아 남성이 붙잡혔다. 국제공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여자 화장실이라고 하는데요. 면세점 직원 B 씨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인도네시아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건데 여자 화장실에 몰래 숨어 있다가 그 여성이 들어오니까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 피해 여성이 도망을 친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인천공항 같은 경우 CCTV가 워낙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겠죠. 예. 그래가지고 어디로 도망갔다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 추적을 거쳐서 검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환경미화원이 그래요. 붙잡았다고 하던데. 혼자 당할 상황이었는데 아마 이걸 목격했던 환경미화원이 아마 이 범행을 제지시키고 특히 도망치지 못하게 붙잡은 상황에서 경찰 신고를 했다 그럽니다. 이 오후 8시에 벌어진 일인데 새벽 시간도 아니고 사람들도 많이 왕래하는 시간 아닙니까? 인도네시아 남성은 뭐 왜 술에 이랬답니까? 취해 있었대요. 술에 취했다고요? 근데 만취 상태는 본인은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는데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뭐 경찰 조사에서는 술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술을 잘 마시지 않는 나라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의 이 진술이 과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성폭행 미수입니까? 성추행입니까? 어떻게 성폭행, 저는 강간으로 보거든요. 강간 미수. 미수가 저는 기수로 보이긴 한데. 기수.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폭행을 하면 그때부터 기수가 그렇죠. 됩니다. 어. 폭행을 강간을 해서. 목적으로 폭행을 시작한 예, 때부터. 이거는 뭐 어떻게 강제추행의 목적이 아니고 성폭행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 강간죄, 특히 주거 침입 목적 강간도 될 것 같아요. 숨어 있었으면. 좀 엄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고 또 외국인이지만 우리 국내에 속지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국내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좀 지켜보고요. 오늘 국방부가 병역 대체 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는데 예술인들에 대한 병역 특례 제도가 대폭 줄어들었네요. 네. 그동안에 이제 대체 근무와 관한 여러 가지 뭐 국제 대회, 국내 대회가 있었는데 모두 48개가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오, 근데 그래요? 이제는 앞으로 10개 대회 정도가 폐지, 10개 정도로 이렇게 폐지 혹은 축소될 거라고 합니다. 병역 특례 제도가 사실은 지금 이제 거의 수술대에 올랐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병역 자원이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병역 특례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가는데 이번에 이런 병역 특례 제도를 수술하게 될 경우에 특례 인원 대상이 한 33%로까지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예술인들에 대한 병역 특례 쉽게 얘기하면 뭐 피아노라든가 그렇죠. 발레 뭐 또 성악 뭐 이런 네. 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옛날에는 이게 이제 바둑을 놓고도 이게 예술 특기냐 체육 특기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40여 개였는데 10개로 줄이겠다. 네. 예술단체들은 당연히 반발하겠네요. 반발하겠죠. 사실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뭐 공연 이런 거나 뭐 수상대도 상당히 많은데 일률적으로 좀 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 입장에서는 이게 제대로 지금 뭐 확인하고 줄였는지 그리고 꼭 줄여야 되는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좀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근데 뭐 병역 기간이 옛날에는 이제 3년씩 그랬잖아요. 근데 예. 지금 1년 6개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예. 그런 반면에 또 한편간에는 이렇게 발레리노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 오게 되면 체형이 변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다시 원래 체형으로 돌아가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불가능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시간을 놓치기 때문에 이게 좀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현재까지 있긴 해요. 근데 이게 뭐 당연히 유지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형평의 원칙상 아니 그 일반 국민들은 그럼 뭐냐? 그렇죠. 이게 항상 이야기해 보면 국위 선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네. 일반 국민들 자기 생업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다 국위 선양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국위 선양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 독재 정권에서 나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 과거 이야기죠. 예. 네. 그래 국위 선양 아니 뭐 나라 이름을 널리 알린 건 좋은데 지금 대한민국 뭐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은 국위 선양이라는 말을 하기에는 조금 이제는 좀 과하지 않느냐. 이게 좀 시대에 뒤떨어진 예.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한동안
그 BTS. 거기는 좀 안 보내준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BTS가 국위 선양으로는 그거를 따지보면 사람이 없죠, 사실은. 그건 전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거는 저는 장교 출신이고 10년간 군복무를 했습니다. BTS는 좀 안 가면 좋겠다. 아니 이번에도 그 BTS가 뭐 시상식인가요? 행사장에서 입었던 옷. 그거 지금 전시해 놓고 있는데 너무 인기가 많은데 다들 협찬해 줬다고 했는데 BTS가 한국 사람이 제작한 거 있겠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친구들 때문에 전 세계에서 광주에 방문해서 5.18 묘지도 갔다 오고. 그래서 제가 안 갔으면 좋겠다고요. 아니, 안 가는 게 아니고 뭔가 대체 복무라든지. 아니, 제 개인적 생각이니까. 그러면은 그 친구들 전방에 보내면 전방에 이렇게 잘 이렇게 전국 전 세계에서 많이 관광객들 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네, 죄송합니다. 예. BTS는 그러네 이제 군대 가네요. 가야 돼요. 가야 될 겁니다. 배제됐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대중문화예술인은 좀 병역 특례 대상이 좀 제외됐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안타깝지만 그 현역 복무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같은 부대 같이 근무하게 해서 그런 좀 배려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해외 파병 가서 공연. 좋습니다. 저는 좀 해외 파병 공연은 저는 강추하겠습니다. 어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쉽잖아요, 좀.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젊은 정치인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2030 정치를 말한다. 오늘도 두 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 자유한국당이 인정입했죠. 백경원 청사진 대표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교안 대표 단식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황 대표 단식은 명분도 당위성도 없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전 당이 비판하고 있는 실정인데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백경원 대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주제가 한국당과의 정면 승부가 아닌가. 네. 황교안 대표와의 정면 승부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명분과 당위성에 대한 지적, 뭐 형식에 대한 비판 이런 거에는 저도 일면 공감은 하지만. 예. 이제 뭐 이렇게까지 하는 황교안 대표의 진심과 의지에 대해서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바라봐줄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제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기에는 뭐 기성 정치의 문법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은 아닌 것 같고, 물론 이제 그렇게 움직이시다 보니까 뭐 그걸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더 우려해 주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어찌 보면 단식이라는 게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과정이고 이제 뭐 죽음까지도 생각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까지도 해주셨는데 그런 이제 뭐 어쨌건 본인이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다 내놓으신 게 아닌가 싶고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으니 이제 결과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 대표 말처럼 단식이 고통스러운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자들이 투쟁 수단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투쟁 수단이 단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황교안 대표는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입니다. 다른 야당 사람들 만나가지고 대화할 수도 있고, 얼마 전에 대통령도 만났잖아요. 대통령 만나서 자기 이야기 할 수 있고, 법으로도 관철시킬 수 있고, 또 본인이 기자회견해서 한마디 하면 기자들이 다 써줍니다. 그럼 왜 이런 단식을 선택했느냐. 근데 뭐 물론 그렇게 대국민적으로 많이 또 관심을 또 받고 있기도 하고, 항상 뭐 다니실 때마다 카메라가 이렇게 언론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소통은 하고 있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일련의 그런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원외 그 당 대표로서의 그런 한계를 또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싶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찌 보면 이걸 그냥 이렇게 뭐 아름다운 방법으로 풀 수만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진통을 감내해가면서까지 이렇게 승부수를 던지신 것 같습니다. 장경태 위원은 아주 비판적으로 바라볼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아무래도, 사실 장외투쟁, 삭발, 단식, 그리고 사퇴까지 지금 사실 강경한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원내 협상 과정에서 얼마나 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여야 5당이 공의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결국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안은 사실 비례대표 폐지였거든요. 사실 논의를 하지 말자는 그런 안들도 있었고요. 지금 단식을 시작하게 되시는 것도 지소미아 파기 철회라든지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거든요. 그러니까 논의를 진행해야 될 때 자꾸만 이 목리를 부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대한 이 제1야당 아니겠습니까? 원내 2정당입니다. 사실 바른미래당이 39석의 어떤 제3당으로서 단식을 했을 때와 제1야당의 대표로서 또 단식할 때는 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오늘 있었던 정치협상회의 같은 회의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의견을 개진하셨으면 더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예. 오늘 민주당에서도 관련해서 비판이 나왔던데 황교안 대표 단식하는 천막 옆에 똑같은 천막이 하나 더 있다. 당직자들이 머물고 있는 천막인데 당대표님 지시사항을 보면 앞으로 4명씩 하루 2교대로 당직자들이 황 대표 옆에서 건강도 살피고 수상한 사람이 접근도 막아야 된다. 이거 인터넷에서는 민폐가 아니냐 이거. 당직자는 무슨 죄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네, 현재 당의 비상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비상 상황에 맞게 움직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한 움직임들인데 너무나 이 여당의 대변인까지 나서서 이런 것까지 비난할 일인가 싶기도 하고 이게 최소한의 정치적인 도의조차도 상실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히려 비판의 화살을 민주당으로 돌렸어요. 아니 과거에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뭐 김대중 전 대통령, 김종필 전 총리가 단식을 할 때도 서로 물론 상대방이었지만 단식 투쟁하면 먼저 가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 왔는데 예. 뭐 이런 것까지 폄훼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예. 아니 뭐 폄하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쁜 단식이시니까 그런 건데요. 갑자기 왜 단식을 하시는지 국민도 이해를 못하고 다른 야당, 여야, 모든 사람 할 거 없이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당내에 있는 분들도 사실 이해를 못하겠다. 오히려 여당에 대해서 혹은 정부에 대해서 충분하게 국회의원으로서 혹은 또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발휘하고 또 스스로의 정책들을 꺼내놓으면서 국민들께 비전을 제시해야 될 때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당내 상황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서 갑자기 단식을 하신 이유를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도 공감하지 못하실 텐데요. 공감이 결여된 대표로 보인다는 것은 치명적인 정치적 실수라고 봅니다. 오히려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수의 국민들 혹은 진보의 국민들 할 거 없이 어떤 본인이 대변할 수 있는 국민들의 의견들을 잘 또 정부와 여당에 전달하는 게 또 예. 대표로서의 역할이신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고 보여집니다. 예. 또 하나는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선언하면서 정강훈 목사가 이끌고 있는 한기총 농성장에 방문해서 두 사람이 같이 연단에 올라서 만세 부르는 장면도 포착이 됐는데 정강훈 목사가 그동안 굉장히 과격 발언을 쏟아내서 제1야당 대표가 극우 성향의 전 목사랑 가까이 하는 게 당 전략상으로도 좋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의도된 자리라거나 아니면 계획이 있어서 갔던 건 아니라고 알고 있고, 이제 자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농성장에 잠깐 들르신 걸로 알고 있고, 잠깐 이렇게 들러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 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백 대표가 처음부터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정면 승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네. 곤란한 질문. 황교안 대표가 청년들 만났습니다. 19일 날이었죠. 처음에는 청년들이 질문을 많이 하겠느냐 이렇게 호기양양하게 갔었는데 청년들이 굉장한 비판을 황교안 대표 앞에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거든요.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러 가서 자기 말만 하고 온 건 아니냐. 청년들이 그 많은 당에 대한 비판 또 황교안 대표에 대한 비판 답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저는 다 새겨들어야 할 말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황 대표님의 역할도 필요하겠지만은 저는 황 대표님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 그리고 이제 당의 그런 청년 그룹 그리고 청년 그런 정책을 맡는 그런 부서라든지 이런 각자의 역할이 모두 다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당의 현재 모습을 봤을 때 이제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뭐 알고리즘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뭐 다가갈 수 있는 컨텐츠 뭐 그런 플랫폼이 제대로 마련이 안 돼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뭐 이제 전 김병준 비대위원장님 때부터 계속 그런 축적된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변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결과물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래도 이제 앞으로 이제 공천을 앞두고 선거를 앞두고 그런 결과물들이 가시적인 결과물들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과의 대담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어수선했다. 또 야당에서는 쇼 아니었느냐 이런 또 지적이 있어요. 뭐 일단 대통령께서 그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어떠한 소통을 아무리 소통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정제되지 않은 저도 사실 불안하면서 본 건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그런 어떤 정말 차분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들이 정말 정제되지 않고 혹은 누군가에 선정되거나 누군가 필터링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의 솔직한 의견들이 진솔하게 저는 전달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놀랬던 게 대통령께서 그 많은 수치와 그 많은 이슈에 대해서 대부분 다 모든 사안을 지금 파악하고 계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께서 정말 이 소위 각본 없는 드라마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각본은 없는 상태에서 그 정도 대답할 수 있는 정도의 대통령. 예전에 전 정부 생각해보면 기자들의 질문 순서까지도 다 통제해서 질문지까지 다 이미 받아서 대통령의 답변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그런 누가 어떤 질문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저는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MBC에서 이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뭐 각본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각본이 그래도 다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게 그 신청하는 것 자체도 이제 질문도 이미 이제 심의를 해서 받았고 이제 면접도 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면접도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결과물들을 또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들 뭐 예를 들어 1부터 100까지의 국민들이 있다면 그 1부터 100까지의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많은 내용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쓴소리까지도 그렇게 잘 담겨 있었냐라고 보면 그러진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일부에서는 뭐 팬클럽 뭐 행사 아니었냐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것이 뭐 괜히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쇼했다는 거에는 동의하세요? 한국당 내에서도 그런 비판이 있던데. 보여주기 위한 쇼 아니었냐? 네네 그렇게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백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요? 예. 네 그렇게 보여지는 뭐 그런 장치들이 많이 좀 눈에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내용적으로 좀만 말씀드리면요. 예? 300개의 질문을 다 혹은 답변을 준비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문화라든지 최저시급이라든지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질문도 있었거든요. 계속 그런 부분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진솔하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미리 짠 게 아니냐 혹은 유리한 질문만 유도한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유리한 질문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래요. 김세현 의원, 임종석 전 실장이 불출마 선언했는데 일단 백 대표는 김세현 의원의 불출마 선언 그리고 나서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큰 쓴소리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총평. 네, 저는 이제 김세현 의원님의 그런 묵직한 메시지가 당 안팎으로 울림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제 그 이야기가 있고 나서 이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이제 뭐 험지 출마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물론 이제 얼마나 이게 언론에 알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당 중진들 내부에서도 이제 그런 스스로 이제 혁신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발표된 그런 공천 기준에 대해서 이제 50% 이상 물갈이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같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황교안 대표의 그런 자기 파괴적인 그런 지금 저항이나 아니면 김세현 의원이 얘기했던 창조적인 파괴나 다 이제 어찌 보면 다 우리가 바라는 그런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고, 필요한 그런 메시지들이라고 보고, 필요한 에너지라고 보고, 그런 것들을 잘 계속 좀 담아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이 그렇게 꼭 아름답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그 필요한 과정들을 지금 겪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세현 의원은 당 지도부는 물러나야 되고, 더 나아가서 당이 해체해야 된다까지 주장했거든요. 네. 근데 그 말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김세현 의원님도 말씀하신 게 이제 본인의 의견을 이렇게 전달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고, 근데 결국에는 이거를 물론 인적 쇄신도 해야 되고 혁신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김세현 의원님뿐만 아니라 당 안팎에 이미 저는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혁신해야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혁신을 그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는 때가 아닐까. 지금 이제 공천을 한 5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 그런 총선을 5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그런 실질적인 대안을 갖고 같이 이야기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세원 의원은 뭐 중진 의원이기도 하고 여의도 연구 원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반향도 있고 언론에서 많이 다뤄주거든요. 어때요? 만일 백 대표가 당에 대한 쓴소리, 황교안 대표에 대한 쓴소리, 예를 들면은 지금 상황에서 단식 투쟁은 아니지 않느냐라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언론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당 내에서? 예, 뭐 다양한 채널이 있고 열려 있어요? 예, 열려 있습니다. 그래요. 자, 반대로 임종석 전 실장도 불출마 선언했고 더 나아가서 뭐 정계 은퇴까지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정계 은퇴까지는 저는 생각하진 않는데 어찌되건 제도권 정치에서 잠시 물러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했는데요. 어찌되었건 지금 21대 총선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있었던 20대 국회를 떠나 지나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촛불 혁명이 있었고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21대 국회에서는 국민들의 민의가 그리고 이 촛불 혁명의 명령이 제대로 실현되게끔 하는 21대 국회의 구성을 완수하는 게 또 모든 정당에게 부여된 책임감인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아마 임종식 실장님도 앞으로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어찌되었건 좀 고착화된 이 남북관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본인이 좀 더 헌신하시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86그룹 용태론이 나옵니다. 근데 뭐 용태는 좀 제가 보기엔 표현이 과한 것 같고요. 어찌되었건 전 세대가 고르게 평등하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국회 그리고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다만 조금 뭔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 또 뭔가는 안 풀린 것 같다. 이런 정도의 공감대 다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과하게 좀 쏠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세대거나 혹은 어떤 사회적 어떤 부문과 약자들이 또 의견을 잘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떤 국민적 열망인 것 같고요. 정당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각 당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장 의원도 특정 세대에 쏠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민주당에서 386 세대가 국회의원 자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000년 총선, 2004년 총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는 쉽게 국회 입성을 했단 말이죠. 당시 개혁공천 그래서 좋은 지역구 받아서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20년이 지났는데 그럼 386들은 그동안 뭐 했느냐. 이미 기득권화가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60년대 그 386 세력들 80년대 학번 60년대생들이 다 차지하고 뒤에 90년대 학번 70년대생들은 거의 안 보인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80년대생들은 아예 안 보이고 이런 것들이 386이 만들어 놓은 덫 아니냐. 이제 후배들 위해서 무너날 때가 됐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130명인데요. 지금 박주민 최고위원이 한국 나이로 47세인데 127번째 국회의원입니다. 나이로 따지면. 사실 한 100번째 정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50대 이상이 100명이 있더라도 40대 이하가 한 뭐 30명 정도 있는 그런 국회가 좀 더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빠져나가시는 거죠. 지금 곤란한 질문이라고. 아니 곤란하진 않은데 어찌됐건 다양한 세대가 좀 공존했으면 좋겠는데요. 다만 이제 일할 사람은 일해야 되고요. 또 그렇다 해서 뭐 전부 초선만 다 국회를 구성한다거나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정하게 그 배합을 그 조합을 잘 이루는 게 가장 더 아름다운 뭐 모델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들은 또 국회의장, 부의장, 뭐 상임위원장 하실 분들은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신 분들은 열심히 또 다선으로서 또 열심히 당을 기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은 많이 또 신진 세력이 들어가서 이제는 좀 뭔가 정체되어 있는 부분들 사실 소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대 국회 같은 경우는 한 62%에 이르는 초선 비율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 40%, 44, 49, 44 이렇게 20대 국회까지 오면서 많이 좀 내려간 건 사실입니다. 뭐 17대가 많이 높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많은 분들이 좀 혹은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좀 등판했으면 좋겠다. 이런 또 열망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백 대표는 어떻게 보여요? 86 용태론.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썼는데 밀레니얼 386 시대를 전복하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전복하라? 전복하라입니다. 전복하라? 네, 극복 말고 전복하라인데 이제 어찌 보면 진화되지 못한 그런 사회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집권 386에 대한 비판이 담긴 내용인데 이제 뭐 임종석 그 전 실장의 뭐 이제 불출마 선언이라든지 이제 현재 일어나고 있는 86 용태론에 대해서 저는 적극 공감하고 이제
어찌 보면 그분들이 좀 이제 한 걸음 좀 물러나줘야 뭐 여기 계신 장경태 위원장님 같은 분들이 좀 이런 새로운 세대 그리고 합리적인 진보라고 할 수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저는 진검승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여전히 그렇게 그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 그분들과 자꾸 이렇게 좀 과거로의 자꾸 그런 과거 싸움을 자꾸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이번 총선을 계기로는 좀 다음 페이지를 우리가 열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에서 젊은 청년들이 비례대표를 좀 받을 수 있도록 뭐 발표하지 않았나요? 그동안 이제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공간위에서 후보를 압축해서 중앙위원회라고 하면 이제 지역위원장 그러니까 소위 고위당직자 이상의 중앙위원회 400여 명이 투표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게 국민공천 선거인단 제도라고 해서 국민들의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또 들어와서 미리 사전에 어떤 공천 과정에서 충분하게 또 실질적 후보자로 될 수 있도록 압축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가 부여한 당원 당규가 이번에 첫 시행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까지도 이제는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되고 또 국민들에 의해서 선택되는 그런 새로운 제도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번에 강훈식 대변인께서 또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번에 이제 시행 과정에서도 아마 많은 또 국민들께서 정말 민주당이 변하고 있구나 혹은 한국 정치를 위해서 많은 또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1박 2일 합숙하면서 그것이 TV로 중계가 되고 인터넷으로 중계가 되겠죠. 그걸 보면서 일반 국민들이 투표를 한다. 그렇죠. 모든 아마 후보들의 면면이 자질과 어떤 능력 그리고 어떤 발언과 토론 내용들이 다 국민들께 아마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사회 약자라고 불리는 여성, 청년 이런 사람들도 충분히 배지를 달 수 있겠다. 아무래도 좀 더 넓어지겠죠. 문화가. 예. 자유한국당은 어떻습니까? 이런 꼭 이런 것 아니더라도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총선 기획단이 현역 의원 50% 물갈이하겠다 얘기했습니다만. 예, 오늘 그런 발표를 진행을 했는데 인적 혁신의 열차가 본격적으로 출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현역을 30% 컷오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과감한 결단이라고 보고, 근데 물론 이게 양적인 인적 쇄신도 필요하지만 또 질적인 인적 쇄신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분명히 이 총선기획단을 비롯한 이제 지도부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인적 쇄신에 대한 필요성과 의지를 분명히 저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더 보일 거라고 봅니다. 예. 아까 청년들과 황 대표가 만났다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거기서 날카로운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황 대표는 이야기 잘 들었다. 청년 친화 정당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언론 보도나 이런 거 보면 자유한국당이 특히 청년들에게 비호감 정당 1위로 찍힌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단순간에 총선 몇 개월 앞두고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바꾸기는 쉽지 않죠.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다만 현재 이제 특히 20대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물론 짧은 시간 동안 이게 그럼 될 것이냐. 근데 뭐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어떤 식으로든 이 혁신의 그런 열차를 계속 이게 나아가게끔 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제가 앞으로 적어도 짧게는 2달 내로 그런 가시적인 성과를 좀 보여줘야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안 그러면 이 뭔가 현재의 그런 지점에서 한 발짝 나가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도 장경태 위원장이 열심히 노력합니다마는 2030에 특히 남성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바른미래당 쪽에서 그들에 대한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 페미 문제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본인도 생각하고 있을 텐데 왜 우리가 2030 남성들한테 외면받을까? 한때는 가장 인기 있는 정당 중에 하나였는데 이 사람들한테. 20대와 30대는 또 다른 또 세대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예. 20대와 30대 워낙 시대가 빨리 변하기 때문에 다만 저는 20대 남성 여성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20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어려움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좀 더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 내의 갈등들이 좀 더 격화되는 게 아닌가. 서로 간의 어떤 혐오와 차별, 불신들이 좀 더 생겨났던 것 같고요. 이 과정을 저는 20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특단의 긴급 대책들이 좀 나와주면 저는 충분히 이런 갈등도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2030 전체적인 어떤 삶의 질을 개선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일자리, 주거, 혹은 보육 지원, 교육, 혹은 창업 대출이라든지 어떤 부채를 해결하는 부분이라든지 많은 이 사회 안전망과 관련된 청년에 대한 부분들, 과거에 정말 이
전통적인 대기업, 제조업, 그다음 뭐 공무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잘 짜여진 사회 안전망들이 있었다면 지금의 현 세대에게는 사실 그런 부분이 마련돼 있지는 않거든요. 혹은 그런 부분들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보완해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21세기형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 대부분 다 사회 안전망이 70년대, 80년대 산업구조와 고용구조를 반영해서 짜여졌는데 이제는 21세기형 산업구조와 고용구조, 그 사회 안전망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21대 총선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 공통 질문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빈부 갈등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데 정치권에서 뭐 갈등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하면 지역 갈등이죠. 뭐 지역 갈등이 우리를 동서로 갈라서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21세기 들어오면서 그 지역 갈등이 굉장히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호남에서도 새누리당 간판 달고 당선이 되고 영남에서도 민주당 간판 달고 당선이 되고 TK에서 이런 경우도 생겼는데 이 세대 갈등과 남녀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 더 증폭되는 것 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 먼저 장 의원 말씀해 주시고 백 대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정치학에서 뭐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세 가지 갈등이라고 하면 계층 간 갈등, 세대 간 갈등, 지역별 갈등인데요. 사실 이제 지역 갈등은 조금 많이 완화되고 많은 또 뭐 앞선 선배 정치인들에 의해서 뭐 이용당하기도 하고 또 변화하기도 하고 개선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계층 갈등은 좀 현재 진행인 것 같고요. 이 계층 간의 갈등들, 소위 사회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현재 많은 부분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원청과 하청과의 문제라든지 혹은 갑을 관계를 개선한다든지 여러 가지 계층 간의 갈등들은 좀 뭐 논의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 세대 갈등 부분은 아직까지 논의가 좀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혹은 좀 뭐랄까요, 좀 폭발되기 직전의 상태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세대 간의 갈등을 허물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나 혹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게 하는 어떤 공론의 장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국회나 혹은 또 다른 어떤 합의 기구에서 청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혹은 청년의 모습들이 제대로 우리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는데 예를 들면 20대, 30대만 해도 전체 인구의 27%, 28% 정도 되거든요. 그럼 28% 한 3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이 세대의 목소리는 어디에서 과연 분출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사회가 충분히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좀 더 이제는 시작될 세대 갈등을 해소하는 부분에 좀 더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백경원 대표. 예. 두 가지 외부 요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대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기술의 변화로 인해서 기술의 변화가 또 이끄는 사회의 변화가 굉장히 좀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 이거에 좀 잘 적응하는 젊은 세대와 또 이제 기존에 이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뭐 기성세대 간의 그런 갈등이 또 일어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외부 요인으로는 이제 개인의 삶에 굉장히 좀 그 기준과 좌표를 두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개인의 삶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그 남녀 간의 갈등이 그 굉장히 좀 민감하게 다가오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이고 또 앞으로 또 이게 어떤 문제로 또 어떻게 뭐 표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는 한데 근데 뭐 그렇다고 이걸 정치가 모든 문제를 또 다 풀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물꼬는 터질 수 있지만 뭐 그런 방향성 정도는 제시할 수 있지만 모든 것들을 다 정치가 할 수는 없고 이제 다만 정치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니 그걸 정치가 해야 된다라고 보고 지금까지의 정치가 공급자 중심의 정치였다면 이제는 수급자 중심의 정치로 갈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다음 세대, 다음 이제 젊은 지도자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좀 이끌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분이 맡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YTN 라디오와 YTN 플러스의 콜라보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YTN의 두 명품 브랜드가 만났습니다. YTN 라디오와 YTN 플러스의 전격 콜라보 프로젝트 해보니즘. 오늘 함께할 분은 YTN 플러스 최가영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오늘은 반나절 동안 송가인 팬덤의 모임에 한번 참여해봤습니다. 반나절 동안 네. 송가인 팬덤. 송가인 씨는 이제 그 미스트롯으로 유명해진 분인데. 네. 송가인 팬덤에 또 있습니까? 왜 얘기를 다녀오셨죠?
굉장히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50대, 60대 팬들이 마치 10대 팬덤처럼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들의 모임에 참여를 해봤는데요. 이들은 일단 돈과 시간이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재력도 어느 정도 될 테고 50대, 60대니까. 그렇죠. 이제 현역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시간도 많고. 시간이 많다는 건 뭐 어떻게 해요? 따라다닙니까? 네, 따라다니고요. 네. 따라다니는 걸 넘어서서 굿즈 제작을 하고 스밍 돌린다고 하죠. 그래서 송가인을 이제 음원 사이트에서 1위로 만들기 위해서 하루 종일 시간을 쓸 수 있는 분들입니다. 잠시만요. 단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굿즈를 제작한다. 굿즈가 뭐예요? 팬클럽 물건이죠.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피켓 같은 걸 예, 들고 좀 줘보세요. 좀. 네. 예. 피켓을 지금 들고 왔는데 블리블리 러블리 송블리 송가인 이렇게 피켓을 만들어서 이렇게 들고 다니고 네, 직접 응원하는 거죠. 이제 가서 공개 방송 가서 10대 팬들처럼 이렇게 하고 네. 그리고 뭐 컵 같은 거 그렇죠. 송가인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거 사고 그렇죠. 뭐 그런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또 스밍 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해서 음악 들을 수 있는 사이트나 앱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순위가 이제 올라가면 인기가 많다는 뜻이니까 하루 종일 이제 그걸 핸드폰으로 돌리고 계십니다. 이제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 많고 시간도 많으시니까 심지어 공기계를 사서 돌리는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 1등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죠. 10대 팬들처럼. 그렇군요. 굿즈도 갖고 오셨어요? 좀 보여줍시다. 보이는 라디오로 하면 되니까. 네. 예. 제가 이거는 뭡니까? 어게인. 차량용 이렇게 세워놓는 송가인 그냥 작은 액세서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액세서리? 네. 많은 걸 저에게 주시지는 않았는데 왜냐면 그게 소중해서 주시려고 하질 않고 네. 남는 걸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이제 주방 행주. 네. 여기도 어게인이란 말이 항상 따라다니네요? 팬카페 이름입니까? 네, 팬카페 이름이요. 어가인이라서 붙이면 어게인. 네. 그래서 이제 어게인이라고 부르는데 어가인에서 비롯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주방 행주도 송가인 이렇게 이름 써서 이렇게 네. 만들고.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이 들겠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걸 위해서 공기계를 또 한 대 사고. 그거는 전화나 문자는 안 하고 이 스트리밍 듣는 거로만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10개를 돌리시는 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정성입니다. 네. 저희 팬들은 뭐 하시나 모르겠네요. 네. 굿즈를 제작을 해주셔야 될 텐데. 저희 팬들은 지금 댓글만 달고 계시네요. 그래요. 예. 댓글도 장난 아니세요. 네. 어디 인터넷 뭐 기사 올라오면 댓글 막 답니까? 네, 이제 요번에 나간 기사에도 기자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너무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뭐 이런 기사가 있고 뭐 25% 무슨 계약금 관련해서 좀 논쟁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송가인이 TV조선하고 네. 그거에서도 우리 가인이는 잘못한 게 없다. 뭐 이런 게 달리고 이제 또 한창 미스트롯을 이제 방송을 할 때는 라이벌인 가수와 함께 이제 우리 가수가 더 최고다. 이제 이런 댓글을 마구 다시고 네. 댓글 전쟁에도 참여하고. 네. 음원도 돌리시고 모든 걸 다 하시더라고요. 대단하네요. 우리 최 기자는 최근에 좋아하는 가수를 위해서 음원 돌린 적 있어요? 제가 안타깝게도 원래 음원을 돌리는 가수를 좋아하는 세대는 아니고 저 때는 ARS 전화 투표를 했습니다. 과거에? 네. 그때 해본 적 있군요. 네. ARS. 네. 제가 더 뒤처졌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가 10대였어요? 네, 그때 10대였죠. ARS 엽서 보내기 뭐 이런 행동을 했던 세대죠, 제가. 제가 우리 팬들은 뭐 하나요 했더니 댓글에 정우성만큼 생겼다. 뭐 책도 사줬지 않느냐. 팟캐스트 유료로 듣는다. 뭐 다 할 거 한다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 고마워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이 전혀 어디 사는 곳도 다르고 연령도 조금씩 다르고 할 텐데 송가인을 위해서 만나서 또 금방 친해지겠네요. 그렇죠. 같은 관심사니까. 네. 그날도 여자 한 분과 남자 세 분이 오셨는데 지역도 다 다르시고 나이 연령도 이제 다 좀 다양하시고 그날 처음 만났는데 닉네임으로 서로를 소개하면서 네 말씀하시더라고. 마포구 누굽니다. 뭐 이런 거 이제 얘기하시고
굿즈를 또 이제 서로 무료로 나눔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송가인이 좋냐로 1시간을 떠드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냥 가볍게 여쭤봤더니 너무 이제 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이래서 좋다. 뭐 그리고 송가인이라고 말하면 안 된대요. 네. 송가인님. 네, 꼭 붙여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굿즈를 만들어서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고 한다면서요? 네, 그래서 팬클럽 이제 팬카페에서 무료로 나눠주는데요. 이제 이거를 처음에는 개인 차량에 넣고 다녔다고 하는데 너무 많으니까 뭐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차가 고장나기도 하고 6월에 새 차를 오로지 송가인을 따라다니기 위해 뽑았는데 벌써 27,000km를 뛰어서 아예 팬클럽 차원에서 탑차를 구매해서 굿즈를 넣고 다닌다. 아, 탑차까지 구매해서? 네.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엄청 큰 탑차는 아닌데 제가 가격도 여쭤봤어요. 근데 이제 가격은 비밀이라고. 서울 지역은 워낙에 팬들이 많으니까 탑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굿즈를 나누어주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예 창고를 대여해서 굿즈를 넣어놓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돌을 위해서 10대 팬들이 네. 대형 버스 빌려서 거기다가 뭐 프린팅하고 네, 래핑 버스. 래핑 버스죠. 또 지하철 광고하고 생일 축하한다고 네. 그런 거랑 비슷하네요. 비슷한데 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네. 일단 10대 팬들은 돈을 조금씩 모아서 이렇게 큰 돈을 만들어서 이제 여러 명이서 이제 참여를 해서 지하철에다가 광고를 하는 건데요. 네. 송가인 팬도 최근 한 20군데 지하철에다가 광고를 냈어요. 송가인 뭐 가인이어라 뭐 이런 거를. 근데 봤더니 한 사람이 했더라고요. 한 명이 그 돈을 다 내신 거예요. 굉장히 부담될 텐데. 그렇죠. 이제 제가 그분의 인터뷰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냥 팬클럽 일개 회원이다라고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이 작가를 위해서 동네 도서관에 책도 신청하고 소주잔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만 적으세요 이제. 네, 고마워요. 고마우니까. 예, 그리고 이분들이 송가인 콘서트가 열리면 또 티켓 전쟁 또 벌이고 하겠네요. 네, 이것도 10대와 다를 바가 없는데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자식을 이제 대리로 시키는 경우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네, 용돈을 줄 테니. 네. 용돈을 줄 테니까 내 대신 해달라. 잘 모르니까 네, 우리가 그렇죠. 온라인에 대해서. 왜냐하면 다른 건 다 따라하는데 손 따른 거는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근데 반대로. 네. 부모님이 이렇게 하시면 조금 싫어할 것도 같은데요, 자식들이? 계속 밖에 나가서 송가인만 외치고 계시고, 막 이러면. 네. 공기계 사서 돌리고 하면. 네, 저도 이제 그럴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이제 자녀들이 고등학생 정도 되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엄마가 드디어 나를 이해한다. 아빠가 예전에는 무슨 가수가 밥 먹여주냐. 뭐, 네 인생 살아라 이랬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용인을 하시는 것 같다. 이제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있고요. 그래서 취미가 없었던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오히려 활력소가 되어서 보기 좋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반응들을 제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네. 왜 송가인한테 빠졌답니까? 그거는 정말 1시간, 2시간으로 설명이 안 되는 얘기여가지고 예. 제가 그냥 간략히 들어보니까 일단 노래를 너무 잘한다. 기본이겠죠. 뭐, 네, 예. 정통 트로트를 하는데 너무 좋다. 뭐 그리고 인성이 너무 괜찮다. 인성이요? 네, 뭐 이제 그런 말씀을 뭐 하시고 그냥 뭐 여왕이다, 교주다, 뭐 온갖 그런 수식어들이 다 붙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뭐 생가도 찾아간다. 우리는 뭐 예. 이런 말씀도 하시고. 예. 그래서 우리 밖에 지금 스태프가 저보고 말 조심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팬덤이 셉니까? 네, 몰려오십니다. 잠깐 말 잘못하면 송가인 팬들이 저를 이제 소위 말하는 테러하는 거. 네, 약간 그런 정치 댓글처럼 테러하실 수도 있습니다. 게시판 네. 댓글로 테러하는 거. 게시판 댓글로. 네. 저 뭐라 그랬죠 지금까지? 네.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점 때문에 송가인 씨한테 푹 빠졌다. 네. 그러군요. 팬카페에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앞으로 뭐 이렇게 뭐 송가인을 세계적인 스타로 우리가 만들겠다라든가. 보니까 우리는 아직 10대 아이돌 뭐 BTS 이런 애들에 비하면 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BTS도 아시네요, 그분들이. 네, 이제 뭐 국내는 송가인, 해외는 BTS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 아직 기획사가 좀 작다 보니까 해주는 게 없다. 송가인한테 기획사가 좀 적은 것 같다. 그게 예. 너무 아쉽다. 우리는 이 사람이 세계적 스타로 돼야 되는데라면서 오히려 본인들이 좀 푸시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어 음반 되면 좋겠네요, 그러면.
네. 한번 준비해가지고. 지금 또 해외에 가서 그래서 모임이 만들어졌더라고요. 예. 송가인이 해외 가니까 이제 스케줄이 없어서 팬들끼리 모여서 이제 노는 거죠. 아, 팬들끼리 만나서 자기들끼리. 네. 그래서 뭐 그날도 이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노래방에 드디어 노래가 들어왔다. 송가인 1집이 부르러 가자 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 미스 트롯에서 배출한 가수들 중에 송가인 씨가 제일 인기가 있는 것 같고 다른 분들도 인기 많죠? 네, 인기 있는데 이제 팬클럽도 있고 이제 규모가 가장 크죠. 송가인 팬덤이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이번 기사에 대한 반응, 그 팬카페 분들은 아까 너무 잘 써줬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고 네. 다른 분들은 일반인 분들은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왜 저렇게 좋아하지? 사실 이런 반응도 있죠. 왜냐하면 그 가수를 좋아하는 감정은 좋아해보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동영 이 작가님도 이제 왜 이 작가를 저렇게 좋아하지?라는 반응이 있을 수도 있는 것처럼 다 매력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 매력이 좋아하는 사람은 알 수 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5, 60대 분들이 따로 여가를 보낼 시간도 없고 취미도 없고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또 송가인이 자기를 또 구원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약간 그런 팬클럽 활동 자체가 처음 해보면서도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너무 이제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 송가인 씨 노래 들으면서 평안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